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오늘 75회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시험 보기 정말 좋은 날씨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상쾌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셨다가 충분하게 실력 발휘하시고 더 상쾌한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쉬운 점이 없기가 힘들고요.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시험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어떤 부분들이 특징적이었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시험에 75회 시험의 총평 과목별 난이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가장 전형적인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정말 대표성을 띠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요. 각각의 파트별로, 각각의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사실상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거의 교과서 1페이지에서 만났을 만한 대표적인 지점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유형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예문들 여러분들이 문제 안에서 많이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난도 자체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대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시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출제 유형부터 오늘의 문제 그리고 학습 방향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험의 난이도 지금 더 진한 붉은색 그래프가 이번 시험 75회 시험의 난도인데요. 지난 시험보다 약간씩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듣기나 어법 같은 경우 그리고 읽기 같은 경우에서 뭔가 좀 수월하게 해결된다라는 느낌 아마도 지난 회차, 이번 회차 둘 다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고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난도가 낮아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좀 구석에서 나오지 않고 앞부분에서 전면에서 문제들이 출제되어서 예문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들 출제되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렇죠. 뭔가 이 밑천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조금 그 뒷단에 있는 지점들을 문제화했다가 다시 또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것들이 문제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돌고 도는 구조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장 전형적인 것들부터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것이 뭔가 운 좋게 좀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면 각 파트별로 초반 부분에 배운 내용들이 문제화되는 경우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럭키하게 빠른 점수 획득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약간 타이밍이 안 맞을 경우에는 한 2번, 3번 정도 시험을 치러 봐야 이제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시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험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문제들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의 팁으로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드문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점도 캐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읽기 파트가 조금 수월하게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제시문의 난도가 조금 낮았고요. 정보량이 조금 이전보다는 양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좀 수월하게 해결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도가 높다 낮다라고 하는 건 그것 자체로 나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질 수가 없는 측면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어찌됐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위를 점하셔야 되니까요. 각각의 파트별로 문제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어디를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전략도 함께 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어 영역별 문제 구성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도 여지없이 늘 나오던 문항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어휘나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자리가 완전 고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15번 문제는 어떤 문제, 16번 문제는 어떤 문제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져 있고요. 이번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 그대로 문제 출제되어서 여러분들이 실전 경험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가 더더더 중요해지는 시험이 됐고요. 또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흔히 시험력이라고 하죠. 이 시험의 온전하게 모드 전환이 얼마나 빨리빨리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시험의 세트 구성 자체를 얼마나 익숙하게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러한 약간은 부차적인 것들, 꼭 한국어 능력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준비 역량이 얼마나 되었는가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 되었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별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나온 듣기 파트 역시 그림 문제 나왔고요. 음악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시 문제 나왔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정보량이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시문의 순서와 선택지의 순서가 비교적 일치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큰 부담은 아마 느끼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6번부터 15번까지 이루어져 있는 듣기 말하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뭐 방송 대담, 대화, 강연, 발표, 뭐 3자 대화 이런 전형적인 KBS 한국어 능력 시험스러운 이러한 텍스트들이 우리에게 듣기 문제로 주어졌는데요. 보시면 방송 대담 같은 경우 폭염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저 그만 퇴직하고 싶어요. 너 벌써 그렇게 막 퇴직하면 어떡하니? 뭐 이런 이제 아버지와 딸의 대화 있었고요. 그린워싱 우리가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친환경적인 않은 측면이 있고 그것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강연 내용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리고 연차 관련한 직장 내 갈등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흔히 들어볼 만한 그리고 뭐 들어본 소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들으면서 해결할 만한 내용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크게 부담 없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 듣기 말하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휴지 시간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듣기 말하기 문제가 어렵게 나오건 쉽게 나오건 간에 결국 듣기 말하기 두 문제가 한 세트잖아요. 그러면 이 두 문제를 주고 나서 그 다음 세트의 어떤 텍스트를 들려주기까지 사실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한 20초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이 시간이 이제 아까우니까 자꾸 뒤에 있는 어휘 문제나 어법 문제 풀고 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듣기 1번부터 5번까지 이루어지는 듣기는 정답 체크하면 그 다음 문항을 들을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좀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그렇게 썩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듣기와 듣기 말하기 문제에서 안 틀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거든요. 자꾸 뒤에 있는 문제 그거 하나 더 푼다고 해서 사실상 뭐 이렇게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시간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불안한 마음에 그래도 늘 시간이 부족해 버릇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틈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듣기까지는 오케이. 뭔가 답이 굉장히 빨리 골라지는 문제라면 그 다음 문제까지의 여유 시간 좀 쓰셔도 괜찮으나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는 이번 회차처럼 상당히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이었다면 정말 안 틀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그 다음 두 문항에 각각의 선택지, 즉 선택지 10개가 되겠죠. 두 문항이니까. 그 선택지 10개를 충분하게 읽어놓고 그 선택지 어휘들에 친숙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요. 듣기 문제는 긍정 발문이 주로 나왔고 말하기 문제는 부정 발문이 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긍정 발문이라고 하는 건 5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만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선택지가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틀린 얘기를 하는 건지를 굉장히 집중력 있게 여러분들이 읽어내 가면서 제시문 들은 내용과 비교해 가면서 소거하셔야 될 텐데 이게 난도와 무관하게 두 문제를 그렇게 한 세트로 풀어내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각 선택지 10개를 충분하게 읽어놓고 아 이거 뭐에 대한 얘기구나 아 이런 거 폭염과 관련한 어떤 뭐 기후온난화, 지구온난화, 무슨 기후변화 이런 얘기구나 라는 것을 충분하게 느껴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중간 시간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뒤에 가서 한 문제라도 막 더 보려고 하시고 듣기가 막 시작되면 그제서야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전략은 결코 권하지 않는다 라는 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어요. 이게 나오니까 이걸 공부하셔라가 아니라 이런 수준의 어휘들이 출제되었다.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어들이 정답으로 만들어졌었고 한자어는 그렇죠. 이런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 맥락적 의미 알고 있어? 요거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고유어, 한자어 역시 이런 것들 나왔고요. 한자를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문제는 조기, 연연, 생경 이런 것들 한자를 알고 있어?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제가 늘 이제 현실과 타협하라는 의미에서 한자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고유어 같은 경우도 하는 것 해야지 이걸 모든 고유어를 다 암기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유어 한도 끝도 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고유어는 정말 많단 말이에요. 따라서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강의에서 언급된 내용 선에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고 그 밖에 막 고유어를 찾아서 산만리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시간 있으시면 한자어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 성어, 속담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시는 게 어휘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전략적이다라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의어 바람, 그렇죠. 실제로 뭘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또는 윈드라고 하는 중심 의미에서 파생된 주변 의미의 다의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 구성되었었고요. 어휘의 상관관계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의 관계, 뭐 이게 포함 관계,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이런 식으로 출제되곤 하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얼굴 안에 눈이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그렇다면 손 안에 손가락이 그 손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로서 작동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유어 한자어 떨어지다라고 하는 고유어가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한자어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기다의 반의어 찾기. 성기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이상하게 이게 뭐 특별히 중요한 단어 아닌데요. 요 단어를 많이들 헷갈려 하나 봅니다. 그래서 요 성기다, 드문드문하다 요런 의미의 유의어 또는 반의어 물어보는 문제 이상하게 자주 보였습니다. 또한 속담, 한자성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수준에서 출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려운 단어 순서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단어 우선적으로 정확한 의미 확인한다 라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관용구, 순화어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보는 것 보기는 해야 하죠. 그러나 최신 순화어 또는 뭐 옛날부터 써왔던 순화어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다 치고 외우는 것 권하지 않고요. 일단 교재부터 정복하셔라 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결국 바닷물을 모두 마시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최대한 많은 바닷물을 마시겠다라는 전략보다는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바닷물이 어느 바다 바닷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살살 준비하실 것, 살살 끝까지 가늘고 길게 준비하실 것 다시 한번 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 파트 이거 사실 74회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표준어, 띄어쓰기 나왔고요. 표준어 문제 이번에 좀 어려웠는데 띄어쓰기 관련해서는 그쵸 의존명사 띄어쓰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 요거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문장 부호 역시 뭐 어떤 하나의 문장 부호의 쓰임새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여러 문장 부호들의 의미를 잘 적용했는가 요거 선택지별로 다르게 나와서 사실 웬만한 문장 부호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인 기능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니까요. 이런 거 알기만 하면 공부만 하면 암기만 하면 한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땡큐 하면서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서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 것들 나왔는데요. 역시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점 예문 보시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문장의 중의성, 그쵸? 우리가 대표적인 중의적 문장의 골격을 기억하셔라 라고 했던 점도 기억하셔야 되겠고 올바른 문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고치는 게 어때? 라는 거, 그죠? 번역투 문장 이런 거 회의를 가집시다. 뭐 이런 아주 전형적인 정말 이 올바른 문장에서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이런 애들이 출제되었어서 사실 빠진 부분은 없어요. 내야 할 것들을 다 내긴 했는데 거의 1번 예제를 다 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바짝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이번이 특히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 파트 역시 표현하기, 계획하기, 자료 활용 방안, 퇴고하기 등등이 나왔고요. 자료 활용 문제는 무조건 독해 문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되나? 라고 생각해서 푸는 거 아니다. 퇴고하기 문제는 어법 문제다. 그래서 뭔가 접속 표현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셔야 된다. 사실 그냥 어법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창안과 관련해서는요. 이번에 사이버 폭력, 와인 제조 과정과 인생, 그리고 연필, 이렇게 연필하고 지우개 붙어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반원과 반원이 만나서 하나의 원이 되는 뭐 이런 그림을 주면서 관련된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어? 떠올린 내용으로 적절한 거 뭔지 고를 수 있겠어?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이 창안이 항상 변수였습니다. 창안 문제가 이번 회차처럼 비교적 상식적이고 뭐 누가 봐도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되게 고마운 경우이고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이 문제가 뭘 묻는 것인지, 이 그림과 이 표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도, 또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출제되는 경우도 사실 있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창안 문제는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성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파트입니다. 약간의 운이 따라야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차의 창안 문제가 얼마나 정교하게 출제되었는가에 따라서 나의 유불리가 좀 결정되는, 뭔가 변수값으로 좀 남겨놔야 되는, 그래서 창안 빼고 나머지를 다 잘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텐데,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이시라면 오늘 정도의 창안 문제라면 굉장히 노멀했고 굉장히 친절한 문제였다 정도로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는 박지삼의 흥부부부상이라고 하는 시 작품이랑 오상원의 유예라는 작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작품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등교과 과정에서 다 다룬 작품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낯선 작품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낯설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과도하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지금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아주 대세로 자리 잡은 특징은 문학 작품은 그 작품의 어떤 낯설음과 무관하게 그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 작품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뭐 대단한 어떤 기법이나 아니면 어떤 문학적 기교의 어떤 깊이 있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시가 나오면 시가 나오는 대로, 소설이 나오면 소설이 나오는 대로 그냥 비문학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고 푸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그와 다른 자세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죠. 꼼꼼하게 읽고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드라이하게 확인하고 정답 고르시면 된다 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읽을 땐 이렇게 읽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인 태도이구나, 소설에서는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론적인 공부는 좀 하긴 하셔야겠죠. 그건 저희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합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 파트는요, 그쵸? 지금 혁명기 프랑스 민주파의 선거개혁안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 수학의 함수와 과학의 변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감자가 형성될 때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그리고 규율사회와 성과사회,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오면서 어떤 변화와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는데, 이번 회차의 비문학 파트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제시문의 표현과 선택지의 표현이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제시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쓰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좀 그대로 가져다 쓴 애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느껴졌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제시문의 내용 자체도 뭐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기술적이고 아주 철학적이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어서 제시문 읽기도 용이했고 문제를 푸는데도 용이했다라고 기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보다 더 쉬운 세트를, 비문학 파트에서는 이것보다 더 쉬운 세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읽기 역량이 최대치를 보였어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문서, 실용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쵸, 개인컵 사용 추가 할인제, 그리고 탕후루 쓰레기 관련해서 최근 내용을 가지고 문제화했더라고요. 그리고 미취업 청년 독서실 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어떤 자격 조건으로 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고 뭐 이런 공문서가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단순일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서 종류와 무관합니다. 이게 안내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보도자료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공문서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거 아니고요. 그냥 거기 써 있는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사항과 어휘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상이냐 이하냐, 초과냐 미만이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답과 오답이 결정되게끔 선택지 구성해 놨고요. 그리고 안내문이든 공문서든 뭐 이런 당구장 표시라고 하죠. 그래서 뭐 다만 이런 경우에는 뭐 제외한다, 뭐 이런 식의 예외적인 지점들, 뭐 특수한 케이스들, 이런 부분 괜히 나오는 경우 없다. 수업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런 지점에서 정오답이 갈라지는 어떤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말 단순 일치 문제거든요.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순간이 단 1초도 없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인문사회 과학기술과 같은 일반 비문학 제시문보다 먼저 푸실 것을 권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정말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풀 수 있는 문제 못 푸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보실 것, 순서대로 푸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읽기 파트에서 얘네를 먼저 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읽기보다 더 먼저 보셨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 국어문화인데요. 국어문화 아주 스피디하게 해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진짜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는 놓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들어봤어. 뭐 이러면 이거 오래 생각한다고 해서 뭐 기억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 작품을 묻고 있는 문제인지를 아예 모르겠다면 그냥 적당히 찍고 넘어가셔야죠. 뭐 현진건의 빈처라든가 이육사와 같은 작가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보기만 사실 정확하게 읽으면 거기 안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육사도 여러분들이 뭐 광야 같은 작품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난 정말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빨리 드랍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국어문화 파트니까요. 읽기 파트보다는 우선적으로 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회차에서는 북한의 사전찾기 순서 나왔는데 이거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순서 미리 다 줬고요. 그 순서대로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겠어? 이거 물어보는 문제니까 뭐 예사소리 된소리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었다면 찬찬히 읽어가면서 이거 다음에 이게 와야 되네, 이거 앞에 이게 와야 되네, 이런 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었고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정말 지겹도록 많이 본 내용인데 중세국어에서 그쵸. 이번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이동한 어휘가 뭐냐? 어여쁘다 라고 하는 게 그쵸. 지금은 예쁘다 라고 쓰이지만 그때는 불쌍하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가 이동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 알고 있었어? 요거 물어보는 문제 출제됐습니다. 근대국어 관련해서는 연극 순회공연 안내문인데 요거 조금 기존 회차들보다 길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읽기가 부담스러우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중세국어처럼 심한 외계어는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속발음으로 읽으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거든요. 이 중세국어나 근대국어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속발음을 해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잘 읽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되게 명료하게 들어오니까 속발음 해가면서 읽으시면 뭐 어디가 불이 나가지고 뭐 책을 다시 어떻게 하려고 뭐 연극을 한다, 뭐 전국을 돌아다닐 거다, 뭐 이런 얘기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방송 언어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방송 언어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더 문법적인 사항들을 더 잘 지켜야 되고 더 적절한 어휘를 구사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어휘어법 문제와 다를 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점자 문제, 지난 회차에는 수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번 회차는 또 점자 문제, 다음 회차는 또 수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점자 문제 같은 경우도 점자를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쵸? 주어진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적용해서 점자 확인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문제니까 초성, 중성, 종성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점자 문제도 무난하게 해결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다음 회차 준비하실 분들, 이번 회차로 나는 거의 다 맞은 것 같아. 나는 이제 뭐 완벽하게 다시는 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겠어. 이렇게 확신을 가지신다면 정말 잘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는 조금 맛만 보고 다음 회차 준비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시험 전 시간 있잖아요. 시험 전 시간에 블라인드나 소음 체크 반드시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거 지금 빛이 계속 들어오면 특히 뭐 봄, 여름 빛도 힘들지만 가을빛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 보실 때 막 직사광선 들어오는 거 너무 불편하거든요. 시험 전에 감독관 분한테 말씀드려서 블라인드 잘 쳐달라고 요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듣기평가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소음이어도 딱 내가 듣는 그 순간에 뭔가 소리가 물려서 제대로 못 들으면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거든요. 따라서 뭔가 창문이라든가 무슨 복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시험 상황과 시험 환경을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귀찮다거나 아니면 뭔가 유난스럽다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굵은 연필과 가는 샤프, 제가 이거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요. 지금 KBS 한국어 능력시험은 연필로 마킹을 하죠. 그런데 그 OMR 카드 자체가 되게 작은 OMR 카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연필을 굵게 깎아 가시면 이렇게 딱 2번만 체크해도 2번만 찍찍 그어도 꽉 차요. 그래서 그렇게 연필을 굵게 깎아 가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풀 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가느다란 샤프 가져가셔서 막 푸셔도 되는데 마킹할 때는 이렇게 막 연필 깎기에 깎아서 뾰족하게 깎아 가시면 여러 번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도 사실은 괜한 시간이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굵게 깎아 가셔라. 칼로 굵게 깎아 가셔서 딱 2번만 체크하시면 되게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험이건 사실 시험에 근접할수록 그 시간의 소중함이 더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험 2주 전부터는 저희 같이 공부하는 기본서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집 이런 것들 여러 차례 회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휘는 어휘대로 어법은 어법대로 그리고 독해는 독해대로 좀 더 밀도 있게 챙겨가실 것을 권합니다. 2주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온전하게 성의를 보여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냥 2주 전에 시작해도 된다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KBS 한국어 능력시험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따라서 2주 전부터 정말 벼락치기를 실제 벼락치기 모드로 하셔야 되겠고 시험 이틀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형광펜 표시해 놓은 것들 여러 차례 역시 또 반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20 전이 아니라 시험 20분 전인데요.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시험 20분 전쯤에 여러분들이 뭔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감독관 분들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자기기를 한 10분 전까지 켜놓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시험 한 30분 전부터 막 전자기기부터 막 끄라고 막 엄청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따라서 페이퍼로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다 집어넣으세요 할 때까지 이제 시험지 나눠주고 OMR 카드 나눠주고 할 때까지는 이 페이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하게 감독을 하니까요. 뭔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져가셔서 보실 수 있는 뭔가 종이 쪼가리 그걸 교재를 찢어가셔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셔도 괜찮으니까 요 시간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실 것 권합니다. 시험 중간에는요, 시간을 기계적으로 나누고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시험 전부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이 굉장히 정형화되면서 이 시험에 익숙한 사람 순서대로 굉장한 메리트가 생기는 셈이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로 직전 연습하실 때부터 아예 이렇게 시간을 딱 기계적으로 스탑워치로 나눠서 푸셨으면 좋겠고 특히 읽기가 50분 이상 확보될 수 있게끔 나머지 시간들을 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읽기 시간을 확보하려고 막 듣기 말하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거 요거는 반대예요. 나머지 어휘 문제라든가 어법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거나 한 문제에 막 매달려서 떠나지를 못하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읽기 파트가 여러분들이 정말 드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실용문이라든가 문학 문제는 그냥 정말 시간에 비례하는 수준과 성격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읽기 시간 확보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시험 후 당연히 이제 아쉬운 점 많이 있으시겠죠. 뭔가 이게 내가 아는 그게 안 나왔어. 내가 둘 중에 하나 고민했는데 하나 찍어서 그게 틀렸어. 이러신 분들 많죠. 예, 그러나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셔야 될 75회 시험을 통해서 얻어가셔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가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전략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시험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잖아요. 이 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 특별한 좀 애정을 가져주시고 바짝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그 시험 시간을 온전하고 충분하게 활용해 내시는 것. 2시간 시험을 보는데 누가 1시간 59분 59초까지 집중했는가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걸 결정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차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76회 시험 보실 분들 최고의 성과로 마무리하시기를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